최근의 시장 상황이에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었죠. 그것도 빠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도 당연히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인상을 했어요. 자, 빠르게 인상하다 보니까 정기 예적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집을 사거나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정기 예적금에 넣어놓고 높은 이자를 받자. 그래서 시중에 돈이 정기 예적금으로 몰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정기 예적금으로 몰리면서 자, 주식, 채권, 부동산에는 돈이 몰리지가 않아요. 채권에 돈이 몰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값이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값이 하락하니까 채권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채권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죠. 자, 그래서 채권 수요 감소로 인해서 자, 시장에 채권 수요는 감소됐지만 채권 공급은 계속 나오겠죠. 채권들이 또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이 어떤 레벨이 있냐면 국공채가 있고요. 은행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으로 따지면 국공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은행채도 거의 국공채 수준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채예요. 그 회사채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지죠. 등급이. 근데 자, 채권 수요가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하면 그 일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신용등급 높은 곳으로 몰리겠죠. 그럼 어디로 몰린다? 국공채나 은행채로 몰리겠죠. 그죠? 그럼 회사채에는 자, 그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고 회사채 금리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거예요. 자, 레고랜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공사를 설립해가지고 건설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이 건설 자금을 강원도가 만약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못 갚으면 내가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급 보증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아이온 제일차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기업화응 ABCP를 2,050억 원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이걸 막 산 거죠. 투자자들이 뭐 A 투자자, B 투자자, C 투자자들이 이걸 막 산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산 거예요? 자, 지자체인 강원도가 이걸 지급 보증해 주겠다고 하니까 신용이 확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강원도를 보고 이거 투자를 한 거잖아요. 2,050억 원, 그죠? 근데 갑자기 강원도가 나 이거 안 갚을 거야. 지급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그 채권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원도면 지자체고 지자체면 거의 국공채 수준인데 국공채가 제 돈을 못 갚는다고 해? 그러면은 채권을 지금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나마 일부 있었던 채권 수요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채권 수요 감소로 인해서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이런 채권들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쪽은 그래도 일부 채권 투자가 좀 몰렸었는데 지금 국공채에 해당하는 강원도가 나는 못 갚겠다. 지급 보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위험하겠구나. 이런 심리가 퍼지겠죠. 그죠?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국공채에서 지금 돈을 못 갚는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데들은 더 못 갚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불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아무도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중에 채권의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채권에 대한 수요는 거의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채권 값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와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여기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채권들을 신용등급 높은 위주로 해서 사주기로 합니다. 매수를 해요, 매수.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위기가 지금 좀 가라앉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과 정부와 뭐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들만 사주겠죠. 자, 그러면 회사채 중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특히 중소건설사들, 이런 회사채들은 그 사줄 수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채를 사줄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요. 그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중소건설사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하겠어요? 없겠다 생각하겠어요? 없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소건설사 회사채는 더욱더 안 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중소건설사들 중에서 그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건설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설사들이 이 부동산 PF 대출도 결국에는 이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투자금을 모아서 이걸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채권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채권에도 그 투자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내가 부동산 PF 대출을 위한 그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난 투자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PF 대출이 안 되면 건설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면 공사가 계속 중단되겠죠. 공사가 계속 중단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설회사는 뭐예요? 그 분양을 많이 해서 이익이 나야 건설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PF 대출이 안 돼서 공사가 계속 중단되게 되면 건설사에서 분양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다 방지해야 되잖아요. 거기보다 이 부동산 PF 대출이 다시 잘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자들의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좀 살아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 PF 대출을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이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려고 만든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은 누굴 보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나라에서 지급 보증하니까 나라를 보고 투자를 해줄 수가 있겠죠.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신용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을 지금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을 계속 읽어보면, PF 대출 보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 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자, 현재 상황은 건설 사업자는 사업비 일부 통상 30%를 PF 대출 조달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 통상 70% 등으로 자녀 공정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착공 분양 과정에서 계약금과 PF 대출로 해서 이 30%를 자금을 조달받고 나머지 준공 입주할 때 40에서 100%. 그래서 그거를 중도금과 잔금을 통해서 통상 70%를 조달받습니다. 근데 지금 PF 대출도 안 되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건설회사가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부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나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미흡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준공 후 미분양은 해주고 있고 준공 전 미분양은 지금 안 해주고 있다.
그 개선은 뭐냐면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5조 원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겠다. 자, 얼마 전까지는 준공 후 미분양만 가능했는데 준공 전 미분양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겠다. 근데 보증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보증할 테니까 이거 PF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건설사도 너네들도 지금 집이 잘 안 팔리면 분양가를 계속 할인해서라도 팔아라. 네. 너네도 자구적 노력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 규모 확대. 현재 상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주택금융공사 HF에서 주택공급사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PF 대출 보증 지원 중. 총 10조 원, 허그가 5조 원, HF가 5조 원에서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0월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개선할 건데 어떻게 개선하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사채가 문제잖아요. 그죠? 국공채나 은행채 뭐 이런 그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들은 그냥 한국은행 그리고 정부, 금융기관들에서 이걸 사주고 있으니까 그럼 회사채만 지금 안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채를 안 사주고 있는데 회사채에서도 신용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등급이 높으니까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이런 데는 또 회사채를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중소건설사들 그런 건설사들은 얘네들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어. 얘는 사주지 마. 얘는 안 사. 얘네 거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누구 거를 보증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중소 그 건설사들을 보증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한 게 중소형 사업장 등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발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 중소건설사들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지금 확대를 한 거예요. 전체 보증 규모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필요시 허그 보증 배수 상향, 추가 출자 등을 통한 보증 여력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 물량의 원활한 집행 위해 금리, 심사 요건 합리적 완화, 보증 대상 요건 개편 주요 내용.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선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뭐 금리 요건도 해제해주고 뭐 준주택 공유시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참고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은 결국 뭐예요? 건설사들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건설사들 살리기 위한 정책.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츠 지원,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자,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이렇게 분양을 하면 그러면 그런 분양하는 것들을 좀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자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매수자들을 좀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자 이게 나온 겁니다. 현황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했는데요. 개선한 게 뭐냐면 리츠가 부동산 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자 50% 초과해서 20% 이상으로 그 기준점을 확 낮춰줬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그런 부동산 법인들이 그래도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에는 실물 부분입니다. 자, 안전진단, 평가 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연내 조기 마련. 현황 구조 안정성 비중 상향 5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등 규제 강화 이후 통과율이 크게 하락하며 정비 사업이 위축됐었다. 그동안에 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까지 상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를 개선해주겠다. 평가 항목 조정, 그래서 예해서 5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 통과하는 그런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향후 우리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 방안을 조기 마련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위축됐어도 향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 위축된 것 때문에 공급을 안 해버리면 그때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매수자는 크게 증가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을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안전진단 부분을. 그래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분양 물량 분산 유도. 현황 주택 조기 공급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 3년 내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려는 수요는 감소했는데 분양은 최근 2, 3년 내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분양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면 나중에 향후에 그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금리 인상 시기와 같이 맞물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기매각 택지는 의무를 완화하겠다. 나와 있어요.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 4천에서 1만 5천 수준으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2022년, 23년은 아무래도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해가지고 분양 물량을 분산해서 갑자기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 금리가 인상되는데 갑자기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서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현황 20년 이후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지속 축소.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어요. 특히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했는데, 자, 개선은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 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그래서 아까 리츠 부분에서 좀 부동산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해주고, 이것도 등록 임대사업자를 좀 정상화해가지고 조금 부동산을 좀 살려는 그런 수요를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좀 살아나게.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금리는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오른 상황에서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022년이면 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가격이 급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해가지고 분양 물량을 분산해서 요 구간에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7만 4천에서 1만 5천 수준으로 조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격이 고금리 상황에서 급락하지 않으려면 그나마 이거 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수 세력은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 2022년, 23년, 24년 그 사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츠, 지분을 좀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를 조금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 임대사업자 분들도 이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는 거의 없겠죠. 이게 막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록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수요겠어요?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만약에 이걸 정상화 시킨다고 하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겠죠. 월세. 그죠? 그 수요만 만약에 집을 살 겁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를 정상화하면.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 이 월세가 뭐보다 낮으면? 정기 예금, 적금 금리보다 만약에 이 월세가 낮으면 안 하겠죠. 정기 예적금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정기 예적금보다 월세가 낮은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월세를 받으려고 투자를 하겠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기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수익률보다.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좀 받아주는 매수 세력으로 만들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2023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음 달에 발표하면 뭐 23년부터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러면 23년부터 하면 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먹히려면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저금리로 다시 들어가면서 정기 예적금보다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아야, 그죠? 월세에서 높아야 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그때부터 그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매수세가 크게 붙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만약에 못한다면 실수요자라도 집을 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정상화해 준다. 그래서 보면 규제지역,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했어요. 그래서 현황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지역을 운영 중이었는데, 개선해서 서울 및 연접 일부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규제지역 해제해준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해제해줬냐면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경기도권인데 서울하고 거의 집값이 비슷한 그런 지역들이죠. 네. 그런 지역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거래가 안 되면 지방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규제지역에서 풀어줬는데 거래가 안 되면 분명히 수도권을 규제지역을 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지역을 풀어줬는데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서울권을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근데 서울권을 규제를 풀어줄 것인데요. 서울권에서도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이 강남 3구는 제외하고 풀어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강남 3구는 끝까지 남겨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것만 빼고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한 거죠. 자, 그럼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규제 지역이 있고요. 자,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 된다. 하면은, 자,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 대출이 비규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규제는 60%가 나와요. 물론 DSR 그 범위 내에서 60%가 나옵니다. 집값에. 자, 그 다음에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대출이 나왔었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나와요? 70%가 나옵니다. 70% 나와요. 물론 DSR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되냐? 자, 다주택자인 경우는
일단, 자,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취득세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규제 지역이 되면, 자, 2주택까지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세율로 냅니다. 일반 세율. 2주택까지는. 그래서 주택을 하나 더 살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1주택자면 주택을 하나 더 살 수가 있어요. 취득세 중과를 안 받고. 아시겠죠? 그 규제 지역은 당연히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도세 중과 대상이죠. 그죠?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로 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5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1년간 유예를 해줬는데, 그러면 내년 5월 이후가 되면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돼가지고 양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팔지 못하고 다시 집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규제 지역을 확 늘려버리면, 규제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내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더라도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시장에. 집을 팔려고. 그럼 집을 팔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집을 살려는 수요가 없는데 집을 팔려는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비규제 지역을 푼 게 사람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규제 지역이 푼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매수자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을 풀어버리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좀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무주택자가 대출이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집을 사면 좋은데, 지금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년에도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일단 잡히기 때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무주택자들도 집을 당분간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규제를 풀면서 양도세 중과가 안 돼버리면 집을 팔려는 매물들은 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더 조정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이 규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액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지금 개선해 줍니다. 어떻게 개선해 주냐? 대출 규제, 기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앞당겨 시행한다. 그래서 현황 및 개선해서 규제 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 일원한대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도 가액에 상관없이 50%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의 50%. 그리고 투기가 알리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도 50%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DSR에 걸려있다. DSR 40% 걸려있다. 근데 이 DSR은, 자, 이 DSR을 통해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SR은 더욱 줄어들어서 대출은 더욱 안 나오는 상황이다. 대출이 오히려 더욱 줄었어요. 작년에 똑같은 소득인 사람이 작년에 대출을 안 받고 올해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DSR 때문에 대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TV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DSR 40% 걸려가지고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이게 단일화 됐다. 큰 의미는 없다. 매수세를 살리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 12월 1일 내에 조기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